내 이름은 김민수. 올해 40이고 서울 외곽의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80명 남짓되는, 이름만 대면 알 사람은 거의 없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미지는 늘 비슷합니다. 회사의 팀장들은 날 두고 묵묵히 맡은 일은 제때 처리하는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지만 눈에 띄진 않는 사람. 나 스스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선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침 7시 반, 주방에서 토스터기가 딸깍 하는 소리를 내고 고소하게 구워진 식빵 냄새가 부엌을 넘어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아내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대충 묶었고 눈가엔 밤새 쌓인 피곤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고 딸을 챙기는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우유 따뜻하게 데웠어. 커피는 진하게 할까? 오늘은 좀 진하게. 회사 보고서 마감이 있어서.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오늘도 이 평범한 하루를 잘 버텨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앉으려던 내 무릎 위로 7살 딸 하은이가 폴짝 올라타며 웃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릴 거야. 그래? 무슨 그림 그릴 건데? 비 오는 그림. 선생님이 어제 숙제도 내줬어.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내 뺨을 톡톡 치며 씩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워. 순간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내 눈에 비친 하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길게 뻗은 속눈썹, 빛나는 동그란 눈, 그리고 웃을 때마다 살짝 보이는 아랫니. 나는 하은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고 싶어서라도 오늘 하루도, 이번 달도, 이 회사도 버텨야 하는 거야.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우리 회사 근처 전자업체에서 또 구조조정한대요. 거기 직원들 이번 주에 30명 나갔대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나 역시 남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설마. 그렇다고 하진 않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식탁 위에서 커피 향은 은은했지만 그 향을 즐길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며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월급날이면 다 같이 웃지만 사장님 얼굴빛에 따라 한순간에 울음바다가 되는 게 직장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책상 위 공기는 어딘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특히 지난주 회의실에서 팀장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수 씨, 혹시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는 준비됐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민수 씨 알다시피 요즘 우리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지? 네, 그러니까 실적 떨어지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을지 몰라.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현실 통보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무릎에 앉힌 채 토스트를 한 입 먹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지만 속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딸의 작은 웃음소리와 회사에서의 무거운 분위기 사이에서 마음은 늘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지켜야 하는 가족, 다른 한쪽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회사.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매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왜 또 찡그렸어? 아니야. 아빠 안 찡그렸어. 거짓말. 아빠 찡그릴 때 여기 주름 2개 생겨. 하은이는 내 미간을 손가락으로 톡톡 누르며 웃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잠시지만 내 마음속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지연이 지켜줄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일이니까. 8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었고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아침부터 흐렸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고 회사 건물 창문은 축축한 물기를 머금은 채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퇴근 무렵이 되자 그것은 그냥 비가 아니라 장대비였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세게 북을 두드리는 듯 요란했습니다. 후두둑, 싸. 습기가 뺨을 스치고 옷자락은 순식간에 눅눅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습도 95%는 되어 보이는 답답한 공기였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유치원 끝나고 요거트 먹고 싶다 그랬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운전석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빗물이 묻은 셔츠가 등받이에 눅눅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자연스레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엔 시야 확보에 주의하세요. 특히 빗길 사고가 잦은 만큼 속도를 줄이고 차량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빗물이 도로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표면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앞차의 미등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빗속의 도로는 혼돈 같았습니다.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유리를 좌우로 훑어내고 있었습니다. 슥, 슥, 슥. 차들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어느 차는 급히 차선을 바꾸다가 경적을 얻어맞았고 트럭의 바퀴가 튀긴 물방울이 내 앞유리를 덮쳤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비닐봉지 안에서 딸기 요거트와 식빵이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하은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빠 최고. 하면서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귓가를 찢는 굉음이 도로 위를 가르며 쏟아졌습니다. 따강, 왼쪽 차선에서 갑자기 검은 SUV 한 대가 미끄러졌습니다. 스핀을 돌며 도로 중앙을 가로질렀고 뒤따르던 차량들의 브레이크 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빗길을 스치며 끼익 소리를 냈고 차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양옆 차량들도 미끄러져 연달아 들이받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이어졌습니다. 쿵, 쾅, 꽈드드드득. 도망칠 틈조차 없었습니다. 순간 나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빨간 우비, 도로 한복판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공중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엔진음, 브레이크 소리, 사람들의 비명조차 모든 게 둔탁한 울림처럼 멀리서 들렸습니다. 안 돼, 저 아이 저기 있으면 안 돼.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자 얼굴로 차가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량들이 미끄러지며 서로 부딪히는 굉음 속으로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세상이 마치 투명한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에는 단 하나 SUV의 전조등. 하얗게 번쩍이는 빛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 속에서 아이의 작은 빨간 우비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켜. 누군가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내 목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나는 아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발바닥이 때리며 미끄러졌습니다. 손끝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스친 순간 본능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있어. 내가 했는지 마음속에서 외친 건지 모를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돌렸습니다. 작은 몸을 안은 채 내 등으로 SUV를 마주한 채 회전하듯 아이를 인도로 밀어냈습니다. 꽝! SUV의 범퍼가 내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피부가 찢기는 듯한 통증과 함께 뼈가 금 가는 소리가 귀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크윽! 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팔 안의 아이의 체온만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작은 몸, 식은 땀이 난 듯한 아이의 뺨, 그리고 터져나오는 흐느낌.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뭔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드드득. 눈을 들자 아까 나를 스쳤던 SUV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회전하며 우리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비치는 운전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SUV는 무거운 철덩어리 그대로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피해. 누군가 외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를 세게 스친 SUV 범퍼의 충격 때문인지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다시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이 살을 파고들었고 온몸이 진흙처럼 무거웠습니다. SUV의 거대한 전조등이 시야를 삼켰고 엔진음이 으르렁거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눈앞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본능이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은 없어도 팔에 있는 작은 체온만큼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도 2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며 시야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숨이 턱 막혀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 SUV 타이어가 타들어가는 고무 냄새, 그리고 내 코끝을 자극하는 짙은 피비린내. 옆에 있던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듣자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시야 한쪽 끝에 빨갛게 번지는 액체가 보였습니다. 내 옆구리였습니다. SUV에 스친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피가 우산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이 비바람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뒤범벅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내 셔츠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넌 무사하구나. 하은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아침 작은 손으로 내 뺨을 치며 말하던 목소리. 아빠, 오늘도 힘내요. 그 말이 마치 나를 다시 붙잡는 듯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혈압 70까지 내려갑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해요. 제세동기 대기.
누군가 내 팔목을 붙잡고 바늘을 꽂았습니다. 차갑고 싸늘한 액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자 온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압박되었고 헐떡이며 산소를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차 안의 풍경은 마치 수중에서 보는 듯 뿌옇게 번졌습니다. 그때 귀 안으로 빗소리가 스며들어 싸 구급차 천장을 두드리는 빗방울의 울림이 숨이 막힌 내 의식을 간신히 붙잡았고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들, 하은이가 내 무릎에 앉아 웃던 아침 풍경, 식탁에서 토스트를 굽던 지연의 잔소리 섞인 목소리. 여보, 건강 좀 챙겨.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병 난다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하은이가 내 볼을 두드리며 했던 말, 아빠, 오늘도 힘내요. 붙잡는 손, 아저씨, 희미한 목소리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힘겹게 눈을 돌리자 내 손을 작은 손이 꽉 잡고 있었는데 SUV 앞에서 구했던 아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눈에 맺힌 눈물방울. 아저씨, 가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가 내 귓속을 파고들었고 마치 심장이 다시 뛰라는 듯 누군가 내 안의 생명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간절한 울림. 그래, 안 돼. 아직 못 간다. 집에 가야 해. 하은이한테 가야 해. 그러나 의식은 끝내 무너졌다.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모든 빛과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고 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머리맡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였고 어딘가 멀리서 심장 박동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구멍은 모래알을 삼킨 듯 말라 있었고 갈비뼈 사이가 욱신거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자 허벅지 근육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 희미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고 눈을 돌리자 지연이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울다 지친 듯 부은 눈과 그리고 내 손목을 꼭 쥔 그녀의 손. 여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나, 아이는? 지연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무사해. 아주 멀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터져 나오며 그나마 마음속 가장 무거웠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손이 닳도록 인사하시고 무릎까지 꿇고 오셨어.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갈비뼈 3개 골절, 허벅지 근육 파열, 뇌진탕. 한 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와 진단명일 뿐인데 온몸을 휘감는 무게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고 머릿속은 멍하게 울렸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울음으로 잔뜩 구겨져 있었고 양손엔 아직도 놀이공원에서 받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 하나에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조여왔고 나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 위를 덮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다치지 마요.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가를 적시는 눈물이 대신 말을 했으며 눈을 뜨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기자였습니다. 손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뒤에서는 아이 부모님이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를 구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침대에 기댄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아이의 떨던 손, SUV의 굉음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그냥 당연한 거죠. 거기 아이가 있었으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뉴스 떴어. 화면 속 내 얼굴은 반창고와 멍투성이었지만 옅은 미소가 어색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비 오는 날, 몸 던져, 아이 구한 시민 누구라도 했을 뿐. 그리고 이어지는 댓글들.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이 돌아간다. 전부는 상줘야 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뛰셨겠지. 존경합니다.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고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시민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전 직원 앞에서 나를 소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밤마다 SUV 범퍼가 다리를 스치던 감각이 되살아났고 차가 밀려오던 장면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악몽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가 붙을수록 내 안에서 커지는 건 자책감이었습니다. 만약 SUV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아이와 함께 내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고 일주일 뒤 아이 부모님이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 씨,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평생 은혜 갚으며 살 겁니다. 아이 역시 작은 목소리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커서 아저씨처럼 될래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였고 몸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가족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내 곁에서 자려고 떼를 썼고 지연은 퇴근 후에도 늘 내 옆을 지켰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냥 다신 위험한 짓은 하지 마.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나도 2번은 못해. 하지만 그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는데 차갑고 땀이 맺힌 손바닥이 어느새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다가왔는데 SUV 운전자였습니다. 목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눈가는 깊게 꺼진 상태로 김민수 씨.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며 남긴 말이 내 마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출근길 발걸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은 아직도 나를 아이를 구한 시민 영웅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회사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대부분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나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동기인 성호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는 말 좀 조심하래. 무슨 말? 성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그날 사고 회사 납품 트럭이랑 관련 있다는 얘기 있어.
괜히 기자들 앞에서 말 잘못하면 위에서 너한테 책임 씌우려 할 수도 있대.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책임을 나한테? 성호는 한숨을 쉬며 밥을 밀어냈습니다. 영웅이든 뭐든 회사 입장에선 그냥 불필요한 변수거든. 며칠 뒤 팀장이 내 자리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몇 장 뒤적이다 말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민수 씨, 이번 건으로 언론 인터뷰 몇 개 잡혔다고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자들이 계속 연락을.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거 다 거절해요. 회사 이름 오르내리는 거 원치 않아. 좋게 얘기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회사 쪽에 불똥 튀기면 곤란하거든. 근데 팀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이 없더라도 보여주기식으로 이용당하는 거 싫잖아. 그냥 조용히 있어. 부탁이야. 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을 못 느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 지연이 저녁을 차리다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또 무슨 일 있었어? 회사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큰 잘못한 사람처럼.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이 구한 거 난 정말 자랑스러워. 회사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영웅일까?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그냥 골칫거리일까? 그리고 몇 주 뒤 우리 집에 아이의 부모님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며 민수 씨,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며 사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며 그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우리 아이가 혼자 도로로 뛰어든 거예요. SUV 운전자는 과속 중이었고 방향을 틀다가 미끄러졌어요. 모든 시작은 우리 한순간의 방심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릿속에선 빗소리와 SUV 굉음이 뒤섞여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지금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잘못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원망하고 운전자를 원망했는데 결국 시작은 아무도 원치 않은 방심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SUV 운전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만 과속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살기 위해 운전한 거잖아요. 납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달린 거죠. 운전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의 작은 선택과 방심, 그리고 회사의 압박이 이 참극을 만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하은이가 내 무릎에 앉아 방긋 웃었습니다. 아빠, 영웅이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그 웃음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눈 감았습니다. 나는 영웅일까? 아니면 단지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막아낸 희생양일까? 사고 이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나를 비 오는 날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가 담긴 전화 한 통, 인터뷰 제안 한두 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땡땡 방송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이 구한 시민 기부 캠페인
홍보 모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씨, 선행 스토리를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떨까요?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들 때문에 가족들과 식사조차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였습니다.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인사팀에서 나를 불렀다. 김 대리님, 언론 노출 조금 자제해 주셔야 해요. 인사팀 과장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회사 이름이 기사에 언급되는 건 곤란하거든요. 제가 회사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기자들이 어디서 다 알아냅니다.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셔야 해요.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속삭임이 귀를 스쳤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아? 괜히 일 커지는 거 아니야? 영웅이면 뭐해? 회사 이미지에 도움 안 되면 말짱 꽝이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료들과의 간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자 아내 지연은 식탁에 앉아 초라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기자들 전화 왔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 유치원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유치원까지? 응! 당신이 무슨 스타라도 된 것처럼 하은이한테 아빠 인터뷰 좀 시켜달라고까지 했대. 그날 밤 우리는 결국 크게 싸웠습니다. 지연은 소리쳤고 나는 침묵했고 아내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은 일을 했어. 근데 우리 가족까지 지쳐가고 있어. 제발 조금만 조용히 살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렀을 때 할인이가 초콜릿을 꼭 쥔 손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할인이는 밝게 웃으며 내 쪽으로 뛰어오며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크면 아저씨 같은 사람 될래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걸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이를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할인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모습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붙잡은 건 단순히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 내 삶의 의미,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도로로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8월 말, 그날처럼 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은 빗물에 젖어 반짝였고 차들은 여전히 무심한 속도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SUV의 전조등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우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굳세게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순간 할인이와 내 딸 하은이의 웃는 얼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나를 비 오는 날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내 딸을 떠올리며 누군가의 아이를 붙잡은 평범한 아빠였을 뿐입니다. 그날 내가 붙잡은 건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의 것이고 누군가의 미래였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